24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3족에서 12족 뻥 뚫려 있고 여기 4주기에 뭐 이렇게 뻥 뚫려 있죠. 원소 A2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보통은 이 전이금속을 빼고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렇게까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니면 여기를 아예 빼버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래도 일반적인 주기율표 형태는 유지를 해줬어요. 물론 요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죠. 원소 A에 대해서 이제 보기를 보면 B하고 D는 같은 1족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고, 그 다음에 ACE는 할로젠이잖아요. 할로젠 원소 우리는 얘네가 뭔지 알죠? 플로린, 염소, 브로민인데 플로린과 염소와 브로민은 상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고 얘네들은 기체로, 얘는 액체로.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아이오딘 밑에 쓸 건데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고체로 존재해요. 상온에서 모두 기체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B는 D보다, A는 C보다. 이 반응성은 이제 우리가 뭐 금속성, 비금속성으로 말하는데 금속의 반응성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비금속의 반응성 오른쪽 위로 갈수록, 물론 이때 18쪽은 제외하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반응성이 큰 것은 D하고 A예요. 그래서 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은 D가 더 크고 비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은 A가 더 크기 때문에 디귿도 틀려요. 그래서 기억만 맞습니다. 25번. 그림은 수소, 탄소, 산소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호 모형으로 나타냈죠. 보호 모형이 좀 더 사실 많이 사용돼요. 왜냐면 오비탈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깔끔하게 설명하기, 물론 그게 맞지만 설명하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 전자 A가 느끼는 핵전하는 안에 가리는 그 어떤 껍질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수소의 양성자, 수소가 가지고 있는 핵의 양성자를 그대로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플러스를 그대로 느끼게 된다. 그 다음에 탄소의 경우 B하고 B는 가려지는 애가 없어요. 그런데 C는 그 앞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들한테 가려지게 되죠.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C가 느끼는 유효핵전화가 훨씬 작아지게 된다. 그러면 B가 C보다 커지게 되겠죠. 가까이 있는 애가 더 핵에서 잡아당긴 핵전화를 더 세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유효핵전화는 B하고 D하고 같을까요? 똑같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예요.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6이 당기는 거를 느끼겠죠. 그런데 D는 플러스 8이 당기는 걸 느끼기 때문에 두 개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가 똑같을 수 없어요. 원자가 달라지면 걔네들이 느끼는 핵전화도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다. 아무리 똑같이 첫 번째 껍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핵전화의 차이 때문에 유효 핵전화가 같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는 거죠. 26번. 다음 중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원자 반지름은 같은 원자가 결합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핵과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으로 결정하죠. 그래서 같은 원자가 결합한 그럼 이원자 분자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원자 핵 사이의 거리의 반으로 정한다. 맞고, 전자 껍질 수가 같으면, 자, 껍질 수가 같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잡아당기는 핵의 전하가 얼마나 강력하냐의 영향력이, 그게 제일 중요한 영향력이 되겠죠. 그래서 핵전하가 증가하게 되면 똑같은 껍질을 더 세게, 핵에서 더 세게 잡아당길 거기 때문에 반지름이 작아진다. 맞고, 자, 같은 주기에 속한 원소 결국은 전자 껍질 수가 같은, 뭐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음이온하고 양이온하고를 비교했어요. 쉽게 말하면 리튬이랑 플로린을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리튬이 양이온이 되면 전자 껍질 하나를 버리고 전자 껍질 한 개만 남죠. 두 번째 껍질을 버리겠죠. 플로린은 음이온이 될 거예요. 플로린은 오히려 전자가 들어와서 반지름이 오히려 커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 속한 원소에서 양이온이 되는 애와 음이온이 되는 애들의 반지름을 비교를 하면 양이온이 되는 애는 전자 껍질이 줄어들게 되면서 반지름이 훅 줄게 되는데 음이온이 되는 애는 거기에 전자가 들어오면서 전자간 반발력의 문제 때문에 반지름이 오히려 커지게 돼요. 그래서 반지름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음이온의 반지름이 양이온의 반지름보다 크게 돼요.
4번. 금속 원소의 이온 반지름은 자, 금속 원소에서 이온 반지름은 양이온이잖아요. 양이온이 되면 여기 위에 있는 리튬처럼 전자를 버리게 되면서 껍질이 하나 없어지게 되죠. 전자 껍질이 줄어들게 되면 반지름은 작아지게 되어서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될 거고 5번에 중성 원자가 음이온이 되면 껍질 수는 그대로 가는데 전자가 더 많아지게 되니까 공간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던 전자들 사이에 새로운 전자가 들어가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증가하게 돼서 반발력을 줄이기 위해서 사이 공간을 좀 더 띄울 수밖에 없다. 반지름이 커지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음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커진다. 맞죠? 잘못되어 있는 것은 4번이네요. 27번. 다음 이온들의 반지름 크기를 비교하고 까닭을 설명하라 했는데 이렇게 쓱 보니까 8번, 9번, 11번, 12번, 13번이고 얘네들은 결국은 이온이 되면서 다 네온의 전자 배치와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돼요. 껍질도 같고 전자도 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반지름은 결국 무엇으로 결정돼요? 유효 핵전하로 결정되겠죠. 그래서 핵의 전하가 가장 큰 알루미늄 이온이 가장 반지름이 작게 되고 제일 세게 잡아당겨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반지름의 크기는 이런 식이 되겠죠. 얘네들은 껍질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겨지게 되는 효과. 그 다음에 플로린이나 산소 같은 경우에 산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자가 들어오면서 걔네들의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반지름이 커지게 되는데 동일한 전자 껍질과 전자를 가지게 되다 보니 결국 그것들의 반지름의 크기는 걔네들의 유핵전하, 결국 핵전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된다.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28번. 다음은 세 가지 원소 X에서 Z까지 각각 요거 중에 하나예요. X는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의 비율이 1보다 크다. 이게 무슨 이온이 된다는 거죠?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럼 X는 일단 마그네슘은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X랑 Z의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아요. 그럼 X가 음이온이 되었을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다는 건 X는 원래 어떤 애라는 거예요? 1s2, 2s2, 2p5였다. X가 플로린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마그네슘이겠죠? 마그네슘은 원래 1s2, 2s2, 2p 6의 3s2인데 이온이 되면 요거 버리죠? 그래서 네온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Y는 염소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원자의 반지름 물어봤는데 Y가 염소고 Z가 마그네슘이잖아요. 염소는 12번이고 마그네슘은 12번이고 염소는 17번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똑같이 3주기 1s2, 2s2, 2p6에 3s2에 3p5 이렇게 있는 애잖아요. 전자껍질 수가 똑같은 아이들의 반지름은 유효액전하가 크면 더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염소가 마그네슘보다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기억은 맞네요.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 물어봤는데 X는 아까 이온이 되면 음이온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Z는 양이온이 될 거죠. 자, 이렇게 할 건데 얘네들 결국 전자 배치가 누구랑 똑같아요? 네온의 전자 배치랑 똑같다고 문제에서 줬죠. 다시 말해 동일한 전자수와 껍질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반지름은 얘네들의 유효 핵전하의 영향을 받게 된다. 누구의 핵전하가 더 커요? 마그네슘 핵전하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반지름이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은 Z가 더 작아야 돼요. 반대로 되어 있네요. Y가 이온으로 될 때 Y가 아까 염소였잖아요. 염소가 이온이 되면 전자가 들어가게 되죠. 껍질수는 유지가 되면서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지게 돼서 이온 반지름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껍질수 감소 아니죠. 옳은 것은 1번 하나밖에 없네요. 29번 표는 2주기에 속하는 아이들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줬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 얘가 양이온이 되는지 음이온이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온 반지름이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아이들은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죠. 그리고 이온 반지름 증가하는 이런 아이들은 음이온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다 2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감소해야 되죠. 그리고 번호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감소하니까 원자 반지름의 순서대로 그 번호를 예측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 이온 반지름 보지 않아도 원자 반지름 가지고 알 수 있고 누가 제일 크겠어요?
얘가 제일 큰데 걔가 번호가 제일 작겠죠. 왜냐하면 유효액 전화가 제일 작을 테니까 제일 약하게 잡아당겨서 D가 제일 앞번호, 그 다음에 B, A, 그 다음에 E, C 이렇게 되겠죠. 이게 번호가 이렇게 증가하는 패턴으로 갈 거고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되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죠. 틀렸네요. B는 양이온 되는 금속이죠. C는 음이온 되는 비금속이죠. D는 중성원자 이온 사이에서 전자껍질 수가, 자 얘는 양이온이 되는 애잖아요. 양이온이 될 때 전자껍질이 어떻게 돼요? 전자를 버리면 바깥쪽 껍질이 없어지죠. 껍질 수가 같지 않아요. 답은 5번이겠네요. E가 이온이 될 때 지금 음이온 되는 거잖아요. 음이온이 되면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전자들 간의 반발력이 증가하게 돼서 반지름이 증가하게 된다. 맞는 말이죠. 이 전자들이 함께 차지하고 있던 그 나눠 차지하고 있던 공간에 다른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원래 공간을 비워놓고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편의상 공간을 비워놨던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원래는 그 공간을 골고루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따르기 위해서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면서 공간을 나눠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반발력이 커지니까 반발력을 줄이기 위해서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 30번 2, 3주기 원소 A, B, C, D 원자 번호에 따른, 자 2, 3주기라고 했고 원자 번호에 따른 원자과 전자의 숫자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온이 된다면 음이온이 되는 애들. 비금속이겠죠. 글씨가 이상하네요. 얘는 양이온이 되는 금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2, 3주기라고 했어요. 얘네들이 A, B, C, D가 이런 패턴으로 또 똑같은 경향을 나타내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를 물어봤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금속은, 양이온이 되는 금속들은 어떤 성질을 가져요? 이온이 잘 되는 애들은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겠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금속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고 음이온이 되는 비금속의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게 돼요. 기억은 같은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번호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2주기, 3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원자 반지름은 이 3주기에 껍질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반지름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지름 패턴은 반대로 갈 거고 반대로도 가고 번호가 작은 쪽, 지금 C가 D보다 반지름이 클 거고 A가 B보다 반지름이 클 거기 때문에 니은 아예 뭐 다른 패턴이고,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음이온들은 오히려 반지름이 증가하죠. 양이온들은 반지름이 감소를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온이 돼서 반지름들이 바뀌게 될 때 결국은 누구의 반지름이 가장 작게 되냐면 핵전화가 가장 큰, 번호가 가장 큰 아이의 반지름이 가장 작아야 돼. 그래서 이온 반지름의 패턴은 일단 금속의 반지름이 작고 금속이 양이온이 될 거니까 비금속, 음이온이든 비금속의 반지름이 큰 건 맞지만 그 순서는 반대로 되어줘야 되겠죠. 이것도 틀리고. 그러면 결국 뭐가 맞죠? 유핵전화는 맞겠죠. 왜? 일단 여기를 기점으로 2주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어쨌든 껍질이 하나 적잖아요. 그러니까 핵 쪽에 가까이 그 유효 핵전화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주기가 바뀌면서 껍질이 하나 늘어나면 유효 핵전화가 가리는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작은 아이들의 유효액전화가 더 작아지는 거니까 유효액전화는 동일한 패턴으로 간다. 그래서 기억 리을을 맞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31번 그림은 2, 3주기 원소의 족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그림에 2주기, 3주기 표시되어 있고 잘 알겠지만 여기하고 여기 이온화 에너지 패턴이 역전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대체로라는 말을 쓰는데 베릴륨하고 붕소 같은 경우에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 이 12, 13족은 S오비탈의 2개로 채워지는 이런 애와 S오비탈의 2개, P오비탈의 하나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사이의 역전, 그죠? 요거 떼는 게 S오비탈 채워져 있는 거 하나 떼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15, 16족 같은 경우에는
3개, 4개. 요 p오비탈을 어떻게 해놓았냐 요거의 차이에 따라 이게 균형이 맞는 애와 균형이 살짝 깨져 있는 상태일 때 요거 떼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상황이 된다. 요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양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원소는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니까 그림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주기율표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양이온이 되기 쉬워지죠. 나트륨 맞고 원자과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 요역 핵전화 말하는 건데 마그네슘이랑 나트륨은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같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핵 전하량이 크면 유효핵 전하가 더 크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핵 전하량이 더 크기 때문에 유효핵 전하가 더 크죠. 같은 주기에서 비활성 기체 여기 있잖아요.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크니까 가장 양이온이 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고 같은 족에서는 같은 이제 이 라인 이렇게 보면 돼요. 원자 번호가 크면 껍질이 하나씩 늘어나죠. 껍질이 많아지면 가리움 효과가 커지면서 전자를 떼기가 더 쉬워지더라. 그래서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작아진다 맞고 알루미늄의 3p오비탈 여기죠 여기 마그네슘의 3s오비탈 전자 어떤 게 떼기가 더 어렵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1s2, 2s2, 2p, 6, 3s2, 3p 하나고 마그네슘은 1s2, 2s2, 2p, 6, 3s 둘 이렇게 되죠. 꽉 채워져 있는 거 좋아한다고 했어요. 풀필드 좋아한다고 했었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p오비탈의 전자가 하나만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 하나 떼면 이 앞쪽에 있는 오비탈을 꽉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걸 떼는 게 더 쉬워지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쉽다.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자, 32번 위쪽에 있는 그래프랑 비슷한 그래프가 뭐가 뭔지는 써있지 않은 채 ABC 이렇게 임의의 원소랑 가나 주기가 다르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더 이온화 에너지 값이 작은 나가 3주기일 거고 얘가 2주기겠죠. 그래서 가는 3주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주기고 일단 B하고 A 물어봤는데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은 게 전자를 떼기가 더 쉬우니까 양이온이 되기 쉬워야 되죠. 그래서 B는 A보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맞고 그럼 C는 B보다 당연히 번호가 뒷번호니까 핵 전하량은 당연히 더 커야죠. 핵 전하량이 작아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비탈의 균형 그 다음에 얼마나 꽉 채워져 있느냐의 차이 때문에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핵 전하량이 작은 것은 아니다. 니은 하나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3주기에 속한 임의의 원소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의 숫자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 전자를 하나씩 뗄 때마다 핵의 전하량은 그대로 있는데 전자의 숫자만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핵의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점 커지는 게 정상인데 급격히 커지는 어떤 순간이 와요. 보통은 한 2배 정도씩 증가하는데 갑자기 5배에서 10배 정도 커지는 어떤 타이밍이 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 어떤 때냐면 옥텟을 형성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깨야 되는 상황.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랑 똑같이 갔는데 그걸 깨게 되는 상황. 여기 같은 경우에는 2번째까지는 괜찮은데 3번째를 떼려고 할 때 확 올라가죠. 여기 2번째를 뗐을 때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결국 원자과 전자가 2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는 3주기에 이 원자과 전자 2개면 3주기에 SO비탈에 전자 2개 요렇게 있는 걸로 끝나는 애겠죠. 그래서 얘가 뭔지도 알 수 있죠. 3주기라고 줬으니까 1S 2개, 2S 2개, 2P 6개, 3S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일 거예요. 12번에 해당하는 뭐예요? 마그네슘이라는 것도 할 수 있죠. 보기에서 옳은 거 골라보자고 했는데 홀전자가 2개가 아니라 원자과 전자가 2개죠. 그리고 얘는 전자를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게 쉽게 이온이 되는, 다시 말해 양이온이 되는 애예요. 양이온이 되면 전자를 버리게 되면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오히려 커지는, 이온이 되었을 때 반지름이 작아진다. 안정한 이온이 되면 아까 여기 전자 배치 선생님이 썼던 것처럼 안정한 이온이 되면 요 2개를 버리겠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전자 배치로 끝나는 거니까 누구의 전자 배치와 같아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질 것이다. 그래서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다는 말이 맞죠? 니은 디귿이 맞네요. 답은 4번. 34번. 그림은 3주기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A와 B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좀 흐리게 되어 있는 A가 A인데 A는 잘 보니까 어디서 급격히 증가해요? 여기서 급격히 증가하죠. 그래서 A의 원자과 전자는 3개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B, 진한 N은 어디서 급격히 증가해요? 여기서 급격히 증가하죠. 그래서 B의 원자과 전자는 6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주기이니까 번호가 누가 더 뒤인 거예요? B가 번호가 더 뒤죠. 그러면 유효액 전하가 점점 증가하게 될 거라서 반지름은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요? A가 B보다 원자의 반지름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B의 유효액 전하가 A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원자과 전자수 가지고서 얘네들이 번호도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찾아주면 되겠죠. 35번 순차 이온화 에너지 나와 있으니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우리가 그냥 일단 찾아봅시다. 얘네들이 급격히 값이 증가하는 패턴 어디서 증가하냐? A는 여기서 증가하죠. B는 여기, C는 여기, D는 여기네요.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A는 하나, B는 둘, C는 셋, D는 둘이죠. 그러면 B하고 D는 같은 족에 해당하고 2, 3주기에 속하는 원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BD를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떤 게 2주기고 어떤 게 3주기겠어요?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번호가 증가할수록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죠. 전자를 떼기가 좀 더 쉬워져요. 껍질이 많아지면. 그래서 얘가 3주기, 얘가 2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주기에 해당하는데 원자과 전자가 2개인 애가 있으면 얘 주변에 있는 아이들 또는 2주기에 해당하는 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볼 건데, 지금 보니까 D가 이온화 에너지가 순차 이온화 에너지 D의 이온화 에너지가 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비교했을 때 가장 크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얘보다 다 작아요. 그런데 얘보다 작고 값이 훅 떨어지는 이 아이가 가장 전자를 떼기 쉬워지는 아이가 될 테니까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것도 3주기 1족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C도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인데 순차 이온화 에너지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했더니 값이 또 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A, B, C는 D보다 다 아래 주기에 속한다라고 예측해 줄 수 있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자 그랬는데 C하고 D는 같은 족은 아니에요. 같은 족은 B하고 D가 같은 족이고, 아까 B, D 얘기했죠. B, D를 비교하면 얘네들 똑같은 족에 해당하는데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애가 더 번호가 커야 돼요. 그래서 B가 3주기, D가 2주기가 맞고, 안정한 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A는 전자 하나만 떼면 되니까 496, B는 전자를 2개 떼야 되니까 738 더하기 1451, C는 전자를 3개 떼야 되니까 578 더하기 1817 더하기 2745죠. 값은 C가 제일 크고 A가 제일 작다는 거 계산 안 해봐도 알겠죠. 니은 디귿이 맞네요. 답은 4번. 36번. 그림은 몇 가지 중성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지금 여기 이렇게 껍질을 구별해 보고 원자과 전자의 표시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금속성이 가장 큰 것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맥시멈 3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알겠지만 금속성은 주기율표에서 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이 가장 큰 것을 의미하는데 왼쪽 아래로 갈수록 1하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D하고 A가 1쪽에 해당하는 건데 더 아래쪽에 있는 D가 금속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건 물어봤는데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거는 반대로 양이온이 잘 안 된다, 거꾸로 음이온이 잘 된다거나 비금속성이 크다라고 받아들여줘도 되니까 주기율표 상에서 가장 오른쪽 위에 가장 비금속성이 큰 아이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C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은 전자 껍질 수가 가장 작고 유효액 전하가 가장
큰 아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는 2죽이고 이렇게는 3죽이니까 일단 D는 빼고 그 2주기 라인 안에서 유효액전화가 가장 큰 C가 반지름이 가장 작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음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건 마찬가지로 비금속성이 가장 큰 아이, 주기율표 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2라고 볼 수 있으니까 C라고 말할 수 있고,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것, 요렇게 되는 아이는 양이온이 되는 거죠. 양이온이 되는 아이들은 금속이니까 A하고 D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거 물어봤으니까 다음 3번. 37번. 그림은 원소 A에서 D까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건데, 친절하게 원자 반지름이 지금 이거예요. 그죠? 색깔이 약간 유인물 상에서 구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된 원자 반지름의 패턴인데 정작 이온 반지름은 요렇게 되더라. 이온 반지름은 다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온 반지름 먼저 비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큰 아이들이 껍질이 더 많은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어떤 걸 먼저 찾아도 답은 금방 A, B, C는 금방 연결할 수 있어요.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중에는 마그네슘의 반지름이 더 작을 거고 나트륨이 좀 더 클 거고, 산소랑 플로린 중에는 플로린의 반지름이 더 작겠죠. 산소가 더 크고. 그리고 여기서 이온과 원자를 명확히 줬기 때문에 사실 반지름이 증가하는 얘네들이 음이온이 되는 아이들이고 반지름이 감소한 아이들이 양이온이 되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옳은 것 골라보자 그랬는데 원자 번호는 이 4개 중에 누가 제일 작죠? D가 제일 작죠. D. B와 C는 B와 C 다른 주기죠. 맞고, B와 C의 원자 반지름이 다른 것은 뭐예요? 주기가 달라지면서 껍질 수가 달라지죠. 핵전화량의 차이가 아니다. 핵전화량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같은 주기일 경우다 라고 했었고,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율표 상에서 가장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 4개의 원자들 중에는 나트륨이 가장 왼쪽 아래에 있죠. B가 가장 작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옳은 것은 니은과 리을이네요. 38번 1에서 17쪽 사이 2주기 원소의 원자 반지름과 제일 이온화 에너지 사이의 관계인데,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크고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아이 리튬이죠. 당연히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고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애 플루오린. 그래서 A, B, C, D, E, F 금방 나와요. 순서대로. 여러분 알겠지만 이거는 사실 원자 반지름 패턴대로 그냥 번호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번호의 역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네들 뒤집어지죠. 그 이유는 S오비탈 꽉 채운 상태로 있는 거 떼는 게 좀 힘들어요. P오비탈 하나 있는 거 오히려 더 쉽게 뗄 수 있다. 탄소, 질소, 산소 얘네들 뒤집어지는 것도 알죠? 질소는 P오비탈에 3개 전자가 홀전자가 균형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걸 떼기가 오히려 더 힘들다. 뭐 이렇게 해서 뒤집어지는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한다고 말하는 이 역전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물어봤으니까 C가 질소, D가 탄소죠. 원자과 전자는 누가 많아요? 질소가 더 많죠? 맞고, 그 다음에 E는 붕소, F는 베릴륨이었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는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은 애잖아요. 그래서 누가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은 BE, 붕소가 더 양이온이 되기 쉽겠죠. 유효액전화는 유효액전화가 크면 원자 반지름이 작을 거죠. 누가 제일 크냐? A가 제일 클 거고, 지금 G하고 B를 비교하는데 당연히 B가 크고 G가 작죠. 맞고,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A죠. A. 거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반지름 순서대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음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것 역시 A다. 뭐 답은 어렵지 않으니까. 39번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거예요. 원래 여기 3족에서 12족이 빠져있죠. 가라에 해당하는 원소를 찾으라 그랬는데, 양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것은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것이니까 주기율표에서 가장 왼쪽 아래로 가는 칼륨이죠. 예, 원자 번호는 19번. 비금속성이 가장 큰 건 가장 오른쪽 위인데 누굴 제외하고 얘기하죠? 18쪽을 제외하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플로린이죠. 9번. 2주기 여기죠. 유효액전화가 가장 큰 것은 당연히 번호가 제일 뒤쪽 네온이죠. 원자과 전자의 전자 배치가 4s2로 끝나는 아이 누구죠? 칼슘이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숫자를 다 더해요. 19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20 30, 40, 58이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40번 그림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 물어봤어요. 금속은 이렇게죠. A는 뭐였어요? 수소잖아요. 그래서 금속이 아니에요. 음이온이 되기 쉬운 아이는 가장 오른쪽 위쪽인데 누굴 제외해요? 비활성기체를 제외하니까 B는 일단 아니고 E라고 봐줘야 되겠죠. 다음에 안정한 이온의 전자배치가 같은 애들, 얘네들 일단 같죠. 얘네들 여기에 있는 네온의 전자배치를 따라갈 건데 양이온이 된다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C 같은 경우에는 B의 전자배치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C는 틀려요.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에서 홀전자 수가 가장 많은 것 물어봤는데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의 홀전자 수가 가장 많은 것 F는 일단 아니죠. 왜요? F는 왜 아니죠?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하고 3S에 2개니까 홀전자가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D가 2개, E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C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홀전자가 있는데 F는 오히려 홀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다는 설명이 틀렸고 D와 E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의 수는 같죠. 왜? D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 E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5개인데 4개든 5개든 일단 3개 이상 채우게 되면 오비탈 3개의 전자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채워진 전자가 채운 오비탈 똑같이 5개가 존재하게 돼요. 옳은 것은 5번이다. 3에서 14번이니까 좀 귀찮긴 한데 40번 위에 있는 주기율표를 볼게요. 3번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14번이면 여기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연속적인 번호를 갖는 4개를 A, B, C, D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옳은 것이잖아요. 지금 처음 보기 기억은 아무튼 이제 문제를 보고 있을 테니까 BC가 금속이면 이라고 돼서 그러면 D는 비금속이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죠. B하고 C가 금속이면 D가 반드시 비금속인 건 아니잖아요. 요렇게 연결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D가 금속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B가 비활성 기체면 그럼 B가 여기란 얘긴데 B가 비활성 기체면 C는 여겨야 되니까 금속이죠. 니은은 맞네요. 그리고 B의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 자, B의 바닥 상태의 원자과 전자의 배치가 NS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요. 그럼 B가 여기라고 치면 A는 그 앞에 있는 애, 알칼리 금속. B가 여기라고 쳐도 마찬가지로 A는 여기 있어야 되니까 B가 2족에 해당하는 배치를 가지고 있다면 A는 당연히 1족 알칼리 금속일 것이다. 그 디귿도 맞고. 그 다음에 자 리을 C의 바닥 상태 원자의 원자과 전자 배치가 NS2, NP의 2면 원자과 전자 4개잖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그러면 C의 바닥 상태의 원자의 원자과 전자 배치 A, B, C, D 연결되려면 여기가 C일 순 없죠. 왜냐면 이 뒤는 없으니까 여기가 C여야겠네요. 그러면 바닥 상태 D는 여기일 건데 D는 그러면 NS의2, NP의 3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p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는 상태가 될 거니까 D의 홀전자는 3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문제 그 주기율표가 없어서 위에 있는 문제의 주기율표를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틀렸고 니은, 디귿, 리을은 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42번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와 임의의 원소 A에서 D까지에 대한 설명인데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빗금이 여기 있어요. A와 D는 금속 원소예요. 그러면 A와 B가 금속 원소라고 했으면 빗금 중에 해당하는 거니까 A, B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홀전자 지금 이게 어떤 게 A인지 B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A, B가 여기에 있는 아이들일 텐데 홀전자 수는 A가 B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홀전자는 여기에 있는 아이가 홀전자 하나, 여긴 홀전자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1s2, 2s2, 2p, 6, 3s, 1이고 얘는 1s2, 2s2, 2p, 6, 3s2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홀전자가 하나인데
여기는 홀전자가 두 개 없으니까 꽉 차 있으니까 홀전자 수가 A가 더 많으니까 A가 여기, B가 여기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D2는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할로젠이죠, 할로젠. 사실 우리는 이게 뭔지는 알고 있죠. FCl, Br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Cl2로 존재하고 얘는 Br2로 존재하는데 염소 또는 플로린 요런 애들은 다 기체로 상온에서 존재하고 브로민은 액체로 존재하잖아요.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한 D가 브로민에 해당할 거니까 여기가 D, 여기가 C가 되겠죠. 그래서 ABCD에 대한 설명으로 A는 알칼리 금속 맞고, 니은 전자 껍질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좀 여기 있는 애죠. 4주기 D죠, D. 비금속성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지니까 CD를 비교하면 C가 비금속성이 더 커야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고, 기억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4번. 43번. 그림은 나트륨의 전자배치 모형이고 표는 3주기 원자인 나트륨과 염소의 원자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자, 원자 반지름 190 피코미터, 79 피코미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거 여기 전자에다가 ABCD를 붙였죠. 이렇게. 그리고 이건 이제 나트륨의 전자배치 모형을 이렇게 줬어요. A는 원자과 전자잖아요. 화학결합에 관여하죠. 그 다음에 원자핵과 인력은 C하고 D하고 있는데 D는 핵에 바로 제일 가까이 있는 전자고 C는 요 앞쪽에 껍질에 가려져 있죠. 그러면 두 사이에 원자핵과의 인력은 똑같을 수 없어요. 앞에 가려지는 애가 있으면 C가 유효액 전하가 더 적게, 그러니까 원자핵과의 인력이 더 적게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B에 영향을 주는 가려막기 효과는 B의 앞쪽에 존재하는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영향 때문에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효과는 같은 껍질에 있는 아이보다 앞쪽에 있는 껍질에 있는 의 효과가 클 거니까 D가 크다는데 C가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A를 떼어낼 때, 자, A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우리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죠. B를 떼어낼 때,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A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으니까 떼어내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 B는 그 안쪽에 꽉 차게 채워져 있는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애잖아요. 얘를 떼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A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B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보다 작죠. B가 더 떼기 힘들다. 그리고 나트륨 원자의 원자 반지름이 염소보다 큰 이유는 유효액 전하의 문제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누구의 유효액 전하가 큰 거예요? 염소의 유효액 전하가 커서 더 세게 당겨진 효과 때문이에요. 근데 나트륨이 큰 것처럼 쓰여 있죠? 틀렸어요. 1번 하나 맞네요. 그림은 원자 A에서 I의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어요. 2번에서 10번의 원소 중 하나예요. 지금 2번 헬륨이죠? 10번 네온이죠? 헬륨하고 네온은 당연히 이온화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전자껍질 수가 더 적은 헬륨을 떼기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헬륨, 그리고 얘가 네온이라고 보여지고 나머지는 이제 3번에서 9번까지의 아이들인데 우리 잘 알죠? 주기율표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왼쪽 아래로 갈수록 대체로 작아져요. 그래서 3번 제일 왼쪽에 있는 아이니까 얘가 제일 작겠죠. 3번 번호로 치면 3번 리튬이죠. 그 다음에 번호가 커지면 커지는 게 맞지만 뒤집어지는 케이스들이 생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베릴륨하고 붕소의 경우 1S에 둘, 2S에 둘, 1S에 둘, 2S에 둘, 2P에 하나 이렇게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붕소가 번호가 더 크니까 떼기가 어려워야 하지만 이 P오비탈 하나를 떼면 앞에 있는 S오비탈을 꽉 차게 끝나니까 오히려 더 좋죠. 얘는 꽉 차 있는 애를 깨야 되니까 싫어요. 그래서 여기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5번의 붕소, 4번의 베릴륨 여기 뒤집어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 번호대로 6번의 탄소, 그 다음에 질소랑 산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죠. 얘는 1S에 둘, 2S에 둘, 2P에 3인데 P오비탈에 이렇게 균형적으로 헬프필드 균형적으로 전자가 채워져 있는데 산소는 P오비탈에 전자가 균형이 깨진 상태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잖아요. 요거를 떼는 거는 떼면은 균형이 딱 맞게 되죠. 헬프필드가 되는데
질소는 요걸 떼면 균형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산소가 질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더라. 그리고 얘는 이제 플로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다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아까 A가 뭐였죠? A가 리튬, 그다음 B가 붕소였죠. 붕소는 금속이 아니에요. 제일 끝에 있는 I가 헬륨이었죠. H가 네온이 바뀌어 있네요. 원자 번호는 E. E가 뭐였어요? E가 산소, F가 질소였죠. 산소는 8번, 질소는 7번이니까 E가 F보다 크다. 맞네요. A 쥐 중에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어떤 거죠?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껍질이 많고 유효액전하가 작은 것. 누구였어요? 리튬이죠. 리튬 3번. A. 그 다음에 C. C가 뭐였죠? C는 베릴륨이었어요. 붕소가 전자를, 붕소는 베릴륨이죠. C는 베릴륨이에요. 1s에 둘, 2s에 둘이에요. 얘가 전자를 3개 잃어버리면 1s에 하나만 남잖아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아니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하나밖에 없어요. 45번. 그림은 2, 3주기 원소 A에서 C의 제일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순서대로 15, 16, 17쪽이라고 했어요. 근데 2, 3주기. 우리가 알다시피 15, 16쪽은 역전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왜냐하면 15쪽 아이들은 이렇게 되는 애, 16쪽은 이렇게 되는 애잖아요. 오히려 여기서 전자 하나 떼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같은 15, 16쪽이 같은 주기에 해당하면 16쪽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아야 되는데 지금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의 패턴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대체로 감소, 오른쪽 위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17쪽이 제일 커야 돼요. 같은 주기에서. 그런데 15, 16쪽은 뒤집어지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요렇게는 뒤집어지는 패턴이 맞는데 그리고 나서 원래 같은 주기라면 17쪽이 훨씬 확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이유는 껍질이 하나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A, B는 2주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고 이 C는 3주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2주기 원소, 그 다음에 B와 C가 안정한 이온일 때 전자 배치는 B는 2주기에 해당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안정한 이온이면 1s 둘, 2s 둘, 2p에 원래 4개였는데 전자 2개 받아서 이렇게 될 거고 C는 3주기짜리니까 3s에 2개, 3p에 5개였는데 하나 받아서 6개 이렇게 되겠죠? 전자 배치가 같지 않아요. 그리고 A하고 B하고는 같은 주기에 해당하는 아이죠. 같은 주기면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작아져야 돼서 번호가 더 앞쪽인 A가 반지름이 더 커져야 돼요. 기억하고 디귿만 맞네요. 46번. 표는 원자 A, D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라고 했어요.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이 2개면 1s 둘, 2s에 지금 홀전자가 하나도 없으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3개인데 홀전자가 하나면 1s에 둘, 2s에 둘 이렇게 하면 2개고 2p에 하나 채워져서 홀전자 하나. 그다음에 전자 채워진 오비탈 5개짜리인데 홀전자가 2개, 3개가 되려면 1s에 둘, 2s에 둘, 2p에 4개 이렇게 되면 홀전자 2개죠. 쌍을 이룬 애가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D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 이렇게 되면 전자는 다 들어있는데 홀전자가 이렇게 3개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주기냐 지금 보니까 다 같은 주기네요. 다 2주기.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여기서는 음이온이 되는 케이스들로 비교해 줘야 돼요. 양이온이 되는 케이스들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껍질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 C나 D 중에 하나인데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이온이 되면 전자를 채워 넣게 되겠죠. 이렇게 음이온이 된단 말이에요. 음이온이 되면서 얘네가 이온이 되면 전자 배치가 똑같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반지름은 핵전하의 영향, 유효핵전하의 영향을 받을 거니까 핵전하가 크면 반지름이 더 작아지고 핵전하가 작으면 반지름이 커지겠죠. 그래서 CD가 음이온이 되었을 때 반지름은 오히려 D가 더 커야죠. 그래서 아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어요. 얘네들 작겠죠? 점점점 커져야 되는데 얘네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C가 더 뒷번호잖아요. 원자권은 6개짜리니까 C가 더 뒷번호인데 사실 얘는 하나 떼어내는 게 훨씬 좋죠. D는 더 앞번호긴 하지만 균형을 이루고 있죠. 해필드. 요거 깨기 싫어요. 그래서 여기서 뒤집어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이온화 에너지는 오히려 D가 좀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만 맞는 말이네요. 47번. 다음은 원소 가마에 대한 자료이다. 가마는 각각 얘네들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자, 바닥 상태 전자 배치 홀전자 수가 같은 아이들. 일단 전자 배치를 해봐야겠네요. 자, 리튬, ES2, ES2, ES 하나죠. ES2, ES 하나. 탄소, ES2, ES2, EP2. 질소, ES2, ES2, EP 셋. 산소, ES2, ES2, EP 넷. 플로린, ES2, ES2, EP 다섯. 이렇게 되겠죠? 바닥 상태의 홀전자 수가 같은 게 두 가지 가하고 다른데 리튬이랑 플로린이 같고 탄소랑 산소가 같아요. 얘네들 리튬, 플로린 한 개씩, 탄소랑 산소는 두 개씩 이렇게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요 묶음 또는 요 묶음인데 원자과 전자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가보다 나가 크고 다가 제일 크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가나에 플로린이 들어있으면 플로린보다 원자과 전자수가 많은 애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가나 묶음은 얘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둘 중에 원자과 전자가 많은 건 산소고 그 다음 탄소. 그러면 산소보다 원자과 전자가 많은 건 플로린이니까 다 가나라고 봐줘야겠죠. 그 다음에 제일 이온화 에너지는 가. 산소보다 마의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산소랑 플로린 이렇게는 정해졌고 남은 애가 리튬이랑 질소인데 원래 이론적으로 우리 이제 주기율표에서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역전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게 여기죠. 리튬은 당연히 작은 거고 질소는 순서상으로는 산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지만 해프필드 절반 채워지는 균형적인 걸 깨기가 싫어서 전자를 떼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많은 질소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고 그럼 리튬이 당연히 뭐겠어요? 라가 되겠죠. 그래서 금속 원소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금속 원소 리튬밖에 없어요. 라져라. 틀렸고 그 다음에 제일 이온화 에너지하고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했을 때 라는 리튬이고 다는 플로린이었는데 리튬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이 중에 제일 작아요. 그런데 하나를 떼고 나면 그 다음에 옥텟이 형성되면서 두 번째 에너지가 급격하게 커지겠죠. 그런데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떼는 거는 좀 큰 값이긴 하겠죠. 리튬보다 크겠지만 두 번째를 뗄 때도 여전히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값은 커지지만 리튬의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에 비하면 정말 얘는 옥텟을 깨는 거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증가는 하지만 그렇게 급격히 증가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반대 패턴이다라고 봐줘야 될 거고 그럼 사실 답은 뭐 나왔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의 가는 지금 산소고 마는 질소잖아요. 산소는 ES2, EP의 4인데 이렇게 전자 배치하면서 이렇게 될 거고 질소는 이렇게 전자 배치하겠죠. 이렇게 될 건데 네온의 전자 배치 사실 이거 따질 필요는 없어요.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게 되면 걔네들의 이온 반지름은 결국은 핵 전하량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껍질 수와 전자의 숫자가 같으면 핵 전하량이 크면 이온 반지름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산소가 번호가 더 D고 핵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작아지겠죠. 디귿 하나 맞네요. 48번. 가와 나는 주기율표에서 연속된 세 가지 족 ABC인데 그림이 굉장히 흐리긴 하지만 2, 3주기 원소의 원자 반지름, 제1 이온화 에너지 순서대로 나타냈다고 했어요. 원자 반지름을 이렇게 줬어요. A 주기랑 B 주기. 반지름이 큰 애가 당연히 껍질이 더 많겠죠. 여기 3주기겠네요. 여기가 2주기. 그 다음에 제1 이온화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감소하잖아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게 더 아래쪽, 더 뒤에 주기가 되겠죠. 이게 3주기, 2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C족 원소는 여기서 급격히 증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예요? 5개죠. 연속된 3가지 족이면 C족이 원자과 전자 5개, 15족. 그러면 B는 14족, A는 13족이 되겠네요. 이렇게 비교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3주기, Y는 3주기, Y주기, 3주기, A족이 몇 족에서 13족에 속하네. 3주기 13족 누구예요?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그래서 금속 원소다. 이것도요. 니은 디귿 이렇게 맞으니까 답은 4번. 49번. 요 규칙에 따라 배치해보고 나서 염소의 옆 맞은편에 있는 원소를 찾으면 돼요. 여기 쭉 줬고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소.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애는 여기서 누구예요? 나트륨이죠. 나트륨. 비활성 기체 클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고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의 이온화 에너지 좀 더 크고 막 이렇게 될 거니까 자, 나트륨을 여기다 배치를 하고 나면 이온화 에너지 가장 작은 원소는 비활성 기체 맞은편 헬륨이 여기 가야겠네요. 그리고 할로젠 원소는 비활성 기체 바로 옆인데 할로젠이 플루온이랑 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비활성 기체는 아닌데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으면 껍질 수가 작으면서 유액전하가 그 중에는 좀 커야 되는 그럼 누구겠어요? 플루오린이겠죠. 그래서 플루오린이 오존 성분 원소가 산소잖아요. 산소 맞으면 플루오린이 맞으면 산소. 그럼 나머지 하나가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염소의 맞은편은 누구냐? 마그네슘이겠죠.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맞춰서 찾아서 위치를 잡아주면 되고 사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할로젠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먼저 배치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에 따라 또 다 뒤집어지게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 볼 수 있겠죠?